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일 영남육상 총파연구회 정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한국총파학회와 여타 학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 회원들 중에 상당수가 참여하여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셔서 많이 홍보해 주셨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지해드린 바대로 갑상선 결절 2탄을 한정훈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부신초음파에 대해서 배교환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사진. 네. 배교환 선생님 오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강의실에 사진 남기 다 없어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한정훈입니다. 지난번에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갑상선 결절은 그렇게 큰 내용이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내용이 거의 이제 내용들이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일부 내용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발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갑상선 결절 가지고 계속 활약하는 그래서 갑상선에서 경부에서 만져키는 메스가 있을 때 어프로치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한번 요약을 드리면 크게 한 두 가지 슬라이드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 결절은 이 초음파로 해서 먼저 리스크를 먼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평가에 따라서 FN을 하고 팔로우를 하고 이 결정이 됩니다. 초음파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인터널 컨택트에 따라서 솔리드 하냐, 파샬, 시스틱 하냐, 아니면 시스틱 하냐, 또는 그 다음에 에코제니스트가 하이퍼 에코잉 하냐, 아니면 아이소솔리드, 아니면 하이퍼 에코잉 하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 밑에 튜머를, 그러니까 말리그너싱을 의심할 수 있는 조건,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 논패러럴, 그 다음에 스피큘레이트 마진 같은 이런 테스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KDS 따라서 하이 서피션시 인터미션스 나눠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FN하고 팔로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면으로 한번 전형을 보시면, 사실은 여기 진단 초음파에서 이 앞에 결절이 있으면 TSH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발견이 되면 이 진단 초음파 하면서 TFT 같이 하고 초음파를 같이 동시에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자의 리스크가 평가가 되면 FN을 시행을 하고, FN을 했을 때 비진단적이나 비정형적은 실제로 FN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실제로 말리그는 시간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비나인 같은 경우는 그냥 비나인으로 인정하면 되고, 말리그는 시간 수술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으로 오늘 정도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입니다. 자, 일단 갑상선 결절이 리스크를 평가하고 FN을 해서 FN에서 결과가 완전히 나왔을 때, 그럼 그 뒤에 팔로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뒤에 팔로우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양성인 경우에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말리그너식 같은 경우는 수술했을 거고요. 그냥 비나인 같은 경우 팔로우 하는데, 이때도 역시 보시면 하이스피션시 같으면 1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FN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음파로 평가했는 위험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초음파상에서 하이스 피스핀을 하면 어쨌든 끝까지 한번 팔로우를 해보라 하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1년 뒤에 팔로우를 해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자, 처음에 FN에서 비나인 나오고, 그 다음 1년 뒤에 다시 FN에서 비나인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들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하이스피션치라고 하더라도 두 번의 FNL을 정확하게 됐다면 그게 리스크가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레귤러하게 리커멘드를 팔로우하고 리커멘드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나 로우 같은 경우에는 FNL을 보다는 소노를 팔로우하는데 소노 팔로우한 중에 다른 크기의 증가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FNL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로우 스피션시 또는 스펀지 폼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소노 팔로우 한 1회 정도, 1년이나 2년 정도 더 팔로우를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는 거니까, 만약 이거를 로컬에서 정리를 하면 처음에 FNL을 하고 1년 뒤에 다시 소노 하이스피션시면 소노 FNL을 다시 한번 하고 로우나 인터미디에이트나 소노 팔로우를 해서 괜찮으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팔로우를 크게 꼭 해야 된다 하는 리커멘드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컬에서 가끔 보다 보면 한 3년,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FNL가 캔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괜찮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방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이스피션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팔로우를 하지 않았는 경우, 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1년, 2년 정도 총파로 팔로우하고 의심이 되면 소노 해보자, FNA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스피션시면 최고 처음에 하고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팔로우한다고 프레임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는 FNL에서 이제 결절이 말린 것이 아닌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로우하는 데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의 임파선 전이는 실제로 진단은 이미 됐는 상태고, 이 진단이 됐는 상태 환자에서의 임파선 전이는 수술이나 앞으로 치료 플랜을 잡는 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단에서는 일단 이미 끝이 났고, 진단에서 조금 더 나아서 앞으로 치료 플랜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이 림프노드의 메타스테이시 역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임파선 전이를 보시면 파필라리 캔서의 경우에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가 한 60에서 70%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60%나 70% 림프노드를 잘 못 찾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게 대부분 이 사이로이드 캔서의 메타스테이시스는 모탈리티에 연관이 있는 것보다는 리커런스에 연관이 있어서 수술할 때 처음에 깨끗하게 해주면 리커런스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탈리티가 좀 높아진 건 아닙니다. 사이로이드 캔서에서 가장 메타스테이시스가 높은 부위는 여기 지금 구역으로 6번 구역입니다. 이 6번 구역에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앞에 가이드라인에서도 실제로 찾아내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쪽에 사이로이드가 앞에 막고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뒤쪽에 구조물들을 봐야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림프노드의 대다수가 마이크로메타스테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2mm 미만의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초음파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캔서 꼭 찾아내고 나중에 림프노드를 볼 때 이 중간 부분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잘 못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크로스코픽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입니다. 중간 쪽에 마이크로 메타시스가 많이 가니까 이건 잘 못 찾아낸다 하더라도 앞쪽에 서비칼 쪽에 2번, 3번, 4번, 5번 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영역에서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는 마크로스코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그노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림프노드 볼 때 중간은 못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쪽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칼 림프노드 리스크를 초음파상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스피셔스, 인터미디에이트, 비관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기 앞에 슬라이드 좀 진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멀 림프노드의 스트럭처와 히스토리지를 봤는데요. 요게 그대로 초음파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림프노드의 특징이 중간에 센터라 힐라 에코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를 떼면 여기 베슬이 있기 때문에 센트럴 쪽에 베슬의 바스쿨라리티가 높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구조가 띄어지게 되면
여기에 센트럴 에코가 소실된다든지 아니면 이 바스큘라리티가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페리페리에 더 증가하는 소견이 된다고 하면 이건 이상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9에는 보면 특징적인 총파의 소견이 센트럴 힐라 에코가 있고요. 센트럴 힐라 바스큘라리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셨는가 같고요. 이게 소실되면 인터미디어 좀 의심이 된다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시스틱 체인지나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하이퍼 에코제니시티, 어그노멀 바스큘라리티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게 메타스테이스 됐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씩 한번 보시면, 자, B9 림프노드의 소견입니다. 모양 자체가 일롱게이트 하거나 오보이드한 정도로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중간에 센트럴 힐라 에코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플러를 보면 센트럴 쪽에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B9 림프노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CT로 봤을 때는 여기 가쪽에 보면 이렇게 림프노드인데 중간에 펜 성분이 있어서 센트럴 힐라 팻이 있어서 하이퍼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센트럴 힐라 인핸스를 했을 때는 여기가 높아진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미디에이트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티피컬한 센트럴 힐라 에코나 그 다음 센트럴 힐라 그 바스큘라리티가 증가하는 것들이 안 보이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초음파에 보셨을 때도 여기 보시는데 여기에는 아까 전에 하이퍼 에코에 가는 팻이 보이는데 안 보이고, 그 다음 여기 힐라 바스큘라가 증가된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서스피셔스한 림프노드의 그 소노 파인딩입니다. 림프노드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이퍼 에코에 대한 시스틱 체인지가 나타나고요. 여기는 파셜하게 시스틱 체인지가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에코제니스티가 증가하게 되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제니스티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여기는 도플러인데요. 림프노드 여기 있는데 바스큘라가 센트럴이 아니라 페리페리하고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소견이 메타스테이스에 의심이 되는 또는 말리그넌트 체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견이라고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를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컬 림프노드가 사실은 있다는 의심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CT를 찍고 바로 OP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FNL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FNL을 하는 이유는 먼저 FNL에서 말리그넌시를 확인함으로 해서 수술장에 들어갔을 때 수술장에서 림프노드를 어느 만큼 드러낼지를 결정한다 하는데, 실제로 일반 외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술장에서 이미 확인을 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꼭 현실적으로 림프노드를 다 프리오피 전에 림프노드를 아스피레이션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조금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겁니다. 포스트 오퍼레 서베일런스입니다. 자, 수술을 하고 나서 사이로이드 캔서 환자를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팔로업을 할 때 그 수술을 했는 그 사이로이드를 수술하고 난 베이드 부분이나 다른 림프노드가 커지는 소견이 보일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언제 FNL에서 확인을 하느냐고 하면 여기는 기준이 한 8에서 10mm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따르면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노드가 커졌다,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인다 하더라도 한 5mm, 6mm면 조금 더 지켜보고 한 10mm 가까이 되면 FNL에서 그 확인을 한다는 건데, 그 근거로는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난 사이에 림프노드가 다시 있다 하더라도 리커런스가 올라오는 빈도가 높지 않고, 또 그 수술을 하는 거를 조금 더 기다려서 1cm 이상 커졌을 때 FNL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후에는 큰 이상 차이가 없었다 하는 논문 결과를 따라서 이렇게 리코멘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캔서 OP하고 나서 뒤에 팔로우할 때 림프노드가 의심되는 게 있으면 아직 10mm 가까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6개월이나 1년 가구를 더 팔로우하다가 충분히 크면 FNL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리코멘드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이로이드에 대한 제가 했던 것들을 마쳤고요. 그 갑상선을 보다 보면 흔히 이제 뇌 쪽에 메스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 쪽에서 메스가 만져켰을 때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보시고요. 그
어떤 사람이 내게 메스로 왔을 때그 에이지에 따라서 이 종괴들을 분류를 해보면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5세는 염증 질환, 두 번째는 선천적인 질환 이렇게 나오고요. 40세가 넘게 되면 40세에서는 염증 질환이라보다 말린 근원실을 더 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염증 질환이 가장 흔한 빈도가 있고, 그 다음 어린 나이 때는 선천적인 질환, 컨제니탈 어노마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린 근원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면 1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인플레마토리 림프아데노패시 또는 림프아데나이티스고요. 그 다음에 컨제니탈로는 브랑키얼 크래프트 시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이로글로잘 덕탈 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16에서 14세는 염증성 림프 전염, 그 다음에 선천적인 이상, 그 다음 세 번째는 악성 림프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40세 이상은 말리그넌시와 메타스테이지 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게 경부 임파선염입니다. 먼저 경부 임파선염의 해부학적 위치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 보시는 것 같습니다. SCM을 따라서 앞쪽 엔테로 서비칼, 포스테로 서비칼, SCM에서 안테로 서비칼, 포스테로 서비칼 나누고, 그 다음에 SCM을 따라서 2, 3, 4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요 경부 인프의 해부학적 위치가 중요한 거는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 림파노드가 커지는 것에 따라서 원인되는 질환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 슈프라 서비칼, 슈프라 클레비칼 림프노드 경우에는 정상인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지아라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TB라든지 사라코이디스 아니면 말리그넌시 그런 패솔로직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슈프라 클레비칼 림프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관심을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통 림프 아데노패시가 있으면 여러 가지 거를 고민을 이제 고려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일단 심텀을 보시면 발열, 야간 바람, 피로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시스테믹한 디지즈로 인한 림프 아데노패시를 의심을 하게 될 거고요.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은 호흡기 중에 TB 또는 런 쪽에 말리그넌시 이런 것들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지 애완동물을 접촉했는데 생겼다면 캐스크래치 디지즈, 요조병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접촉력에 따라서는 에이즈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중에서 알로퓨린이나 페니토인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물에 의해서 아데노패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보통은 한쪽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약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바이라테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조직을 보면 림포마 같은 소변을 일부 보이는데 실제로 조금 다르게 보이고 한답니다. 약을 끊으면 이런 경우에는 림프 아데노패시가 그대로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림프 아데노패시를 이제 먼저 원인을 찾아볼 때 먼저 나눌 수 있는 게 국소적, 전신적. 전신적이면 시스테믹 디지즈와 같이 봐야 될 거고요. 국소적은 메타스테이시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부 임파선의 종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어느 쪽에 커졌는가. 그 다음에 임파선의 양상으로 압통이 있느냐 없느냐. 압통이 있다면 말리그넌시보다는 다른 인플라마토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주위에 조직과의 유착이 있다면 이 인플라마시는 다른 TB라든지 말리그넌시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봤고요. 얼굴 쪽으로 보시면 여기 오시피탈 쪽에 프리오큘러, 이 부분은 대부분 스칼프 쪽에 인펙션이 있을 때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맨디블라나 그 다음에 서브 멘탈 이쪽은 입 안쪽에 구강 쪽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슈프라 클레비클라를 보시면 라이트, 레프트에 따라서 어쨌든 슈프라 클레비클에 만졌지만 이건 뭔가 패솔로직한 것도 분명하고, 또 이것도 라이트, 레프트에 따라서 라이트 쪽 같으면 렁 캔서, 에스파지 캔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프트는 오히려 압도멘 쪽에 말리그넌시를 생각할 수 있어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병력으로 먼저 구분해보면 짧은 시간에 되면 대부분 인플라마토리한 것들이 많을 거고요. 수개월 정도, 수개월 정도 하면 말리그넌시,
그다음 몇 년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컨젠탈 아노말리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장기간 크게 변화가 없다면 비나인일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면 인플라마토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증가한다면 말리그넌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병력으로 결핵이라든지 다른 캔서 치료를 받으셨는지, 또는 지금 뭐 열이 난다든지 다른 인펙션 소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현재 약 먹는 것들을 판단해 물어보시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인파전의 그 양상을 보면, 크기로 보면 주로 1cm 미만을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그 일부 리포트를 보면 1cm 미만인 경우에 해보니까 악성 종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1cm 크기가 우리 판단할 수 있는 크루가 될 수 있을 거고, 2.25cm, 한 2cm 이상이 되면 맑은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림프노드에서 2cm 이상 되면 FNL을 하는 인디케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 같은 경우에 일롱게이트한 이런 모양들은 비나인 경우가 많고, 아주 라운드하거나 이렇게 되면 높아진다. 하지만 이거는 참고되는 사항이 이걸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참고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말리그넌시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압통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물론 림포마든지 림포마 중에서 일부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있다면 인플라마토리 디지즈를 볼 수 있지 않겠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노드를 만져봤을 때 아주 딱딱하게 되면 말리그넛이나 파이브로시스 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소프트하면서 텐더하다면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착 같은 경우는 보통 인플라마토리나 이런 경우는 유착이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결핵이라든지 사이코도시스라든지 말그너시 같은 경우는 유착에다 뭉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패솔로직한 림프노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림프노드 보면 첫 번째 기본 검사로 CBC나 이런 것들 엘렉트를 하는데, 이거는 시스테믹한 디지즈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영상으로는 우리가 초음파나 CT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림프 아드노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양이 어떤 건지, 이게 비나인한 네이처인지 말리간 네이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노드를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정노멀 림프노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플랫하거나 일롱게이트하거나 오발한 모양에서 센트럴 힐라 에코가 있고요. 그 다음 바스큘라틱 노멀 구조라고 보신다면, 이 뇌 쪽에서 만족히는 림프노드를 초음파로 해서 진단하는 것은 사실상은 거의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컬 림프노드가 커져 있을 때 그 초음파의 그 역할은 이건 말리그넌트 할 거냐 아니면 비나인 카드가 그거를 구분하는 데 정도가 되지, 이걸로 데피넨트한 진단은 오히려 히스토리나 위치라든지 다른 것들을 컴바인해서 판단을 하고, 최종적인 그 디시전이나 그 판단은 결국은 조직 생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초음파로 봤을 때는 사이즈, 세이프, 그 다음에 에코 패턴이 도움이 될 거고요. 에코 패턴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센트럴 레크로시스 또는 하이포시스틱 체인지, 칼시피케이션, 센트럴 힐로 에코의 소실 같은 것들이 말리그넌트 체인지고, 도플러 상에서 보면 정상이나 인플라마토리 또는 TB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센트럴 힐러 바스큘라가 증가되어 있고요. 메타스테시 같은 경우는 페리페럴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림프노드가 모트니, 그러니까 서로 엉겨가 있다면 TB나 말리그넌시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은 염증성 경부인파 성염입니다. 이 리액티브 림프 아네노패시라고 하는데, 바이럴이나 인펙션이 있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비특이성 림파 성염입니다.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떼어보면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지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위치나 이런 것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도 서비칼 중에서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만 포스트 서비칼 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초음파를 보시면 노멀 림프노드 같은 모양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힐로가 그대로
필라 에코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가 많고요. 임상적으로는 만져보면 페인풀하고 짧은 시간에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총과상으로는 비나인 네이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염증성 임파선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 원인되는 균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두 번째 인플라마토로 많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성 임파선염입니다. 원인균은 엠투로클로시스가 있고요. 가장 많이 생기는 위치는 그 anterior posterior cervical SCM을 따라서 있고 그 다음으로 슈프라클레비큐 쪽에 있다고 봅니다. 특징은 통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종착합니다. 그래서 그 TB 림프 아데노페시의 경우에 임상 증상은 림프 아데노페시가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3, 4주 지나서 가열이나 식욕 부진, 체중 감소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초음파 소견으로 보면 여러 개가 멀티플하게 나타나는데 인플라마토리하고는 다르게 통증이 없고 문조지도 생기는데 초기에는 그냥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즈처럼 그러니까 림프절 종대가 있다가 조금씩 지나면서 하이포에이코익하고 네프로시스가 되고 칼시피케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TB 림프 아데노페시의 진단은 결국 림프노드를 이제 바이옵시하는 건데요. 실제로 림프노드 바이옵시가 어려워서 FNA를 하는 경우에 FNA는 사실은 하는 것에 따라서 민감도가 30에서 91% 정도 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FNA를 할 때 PCR을 같이 하면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결핵성 림프절염을 몇 명 했었는데요. 그 림프노드를 FNA 해가지고 이걸 보내려면 주사기를 빼가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내면 항상 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좀 많이 있어야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좀 있으면 안 나옵니다. 하는데 림프노드에서 뽑아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FNA가 이게 생각보다는 결과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FNA에서 TB 아데노페시를 잘 못 찾아냈습니다. 결국은 바이옵시에서 잘라내서 확인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은 림프와 악성 림프종입니다. 소화에서 분발하고요. 애기들이 만약에 림프노드가 있을 경우는 입을 먼저 한번 보셔서 여기 입 안에 이렇게 아데노이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왈레즈 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왈레즈 링 쪽에가 편도선이라든지 이쪽에 한쪽이 커져 있으면서 림프 아데노페시가 있으면 소아들 경우에 악성 림파종으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림프노드는 역시 통증은 없고요. 다양한 림프노드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말리그넌트 체인지가 이렇게 페리페리아 바스큘레이트가 늘어나 있고 센트럴 필라 에코가 줄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에서 가장 많은 것은 메타스테이시스 림프노드 아데노페시입니다. 대부분 쇄골 상부 쪽에 넥 위쪽에서 오는 오리진이 넥 위쪽인 경우가 많고 일부는 쇄골 하부에서 온다고 하는데 대부분 위쪽입니다. 사이즈가 크고요. 아까 전에 봤던 그 사이로이드 캔서의 말리그넌시 체인지와 같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15세에서 한 15세 미만에서 보이는 컨제니탈 아노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데서 이제 따라하는 컨제니탈 아노말이 소견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러드 글로잘 덕트하고 브랑키얼 시스트 이거 두 개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4개에서 봤을 때 시스틱이냐 솔리드한 거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틱하다면 위치가 어디냐, 정중앙에 있다면 사이로 글로잘 덕탈 시스트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가쪽으로 있다면 브랑키얼 시스트가 가장 많겠다. 솔리드한 것들은 아까 전에는 리액티브 림프노드, 림프아데나티스, 림프노드. 먼저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이로글로잘 덕탈 시스트입니다. 아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 통 요 뒤쪽에서부터 사이로글로잘 덕탈 시스트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 사이로이드 조직이 쭉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정착이 하면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되는데 이 덕탈 시스트가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에 사이로이드 덕탈 시스트가 됩니다. 근데 위치를 보시면 대부분이 정중앙 미드라인에 있고 위치상으로는 하이오드 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이오드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만약 시스트가 있다면 사이로글로잘 덕탈 시스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리건지 체인지는 1%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는 시스트 형태입니다. 침을 삼키거나 하면 위로 아래 위로 움직인다고 그때 한번 이용용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 원리는 여기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이게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침을 삼키거나 혀를 움직이면 여기에 일부 연결된 것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위치로 보시면 되겠고 사람의 이제 여기입니다. 턱, 그 다음에 밑에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그 위쪽 중간쯤 하요드경쯤에 그 동그란 게 있고 그게 초음파로 봐서 시스트가 네이처라면 사이로글로잘 버탈 시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음파로 보셨고요. 이거는 사이로이드니까 조금 많이 내려가는 형태인데 미드라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드라인이 있는데 약간 라테랄로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미드라인에 여기 시스트가 있으면 컨디넨탈 사이로글로잘 버탈 시스트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라키얼 크래프트 시스트인데요. 아마니까 아가미 기관에서 발생된 건데 여기서 발생돼서 쭉 내려옵니다. 이거는 근데 라테랄에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 보시면 귀 아래쪽, 그 맨디블 끝쪽 뒤쪽에 이렇게 크지는 대부분이 제2 세균 암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80에서 90% 무통성인데 이게 인펙션이 되거나 하면 갑자기 커져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인펙션 되니까 커진 적이 있는데 안질수도 잘 안 오고 결국은 익시전하는 게 원인인 치료인 거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SCM보다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카로티드보다는 바깥에 있는 이런 시스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이제 안에 시스틱한 네이처로 이렇게 보이고 턱 바로 뒤쪽에 이렇게 붙여 있고요. 그 다음에 CT로 보면 이렇게 시스틱한 네이처입니다. 수술은 치료는 익시전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코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수련 받을 때 TB 림프아데나이티스가 진단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보고 조금 이상이 있으면 해지 덴시티나 이런 게 있었고 림프노드 있으면 그냥 TB 림프아데나이티스 진단내가 결핵약을 많이 먹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상당수가 TB 림프아냐 아니고 기꾸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림프노드의 FNA에서 TB 진단이 정말 어려운데 기꾸치는 진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FNA 해보면 기꾸치는 병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진단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TB냐 의심이 될 때 이 FNA 해보면 기꾸치라고 진단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안티나 그냥 엔세이드 쓰면 저절로 좋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TB가 의심될 때 일단 한번 처음부터 바이옵시 하지 마시고 그냥 FNA가 기꾸치인지 아닌지만 먼저 디퍼렌셜 다이그노스 하면 그러고 그래도 기꾸치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이제 바이옵시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림포마는 사실은 바이옵시 안 하면 진단이 안 되는데 그래도 병리과에서는 압니다. 림포마가 의심됩니다. 기꾸치는 진단해버리고 림포마는 서스피셜 림포마가 나오고 TB는 자기들 진단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